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해탈이 어느 정도 줘야 해탈이냐? 원래 해탈 없는 걸 알아야 돼. 해탈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참 춘원이 그 책상에다 놨다는 부처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미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미타한 성님은 서가만에 붙어있는 그 분열지 않아요. 옛날 우리 지금 사바석에 있는 거지. 원래는 아미타도 없고 서가만에 없는 거예요. 열반도 없는데 뭐. 글쎄요. 저도 그 해탈이 어느 정도가 해탈이 되냐 하는 것도 해탈이 원래 없어요. 사바석에 우리가 하는 소리. 원래 해탈이 없어요. 이제 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사릉에서 얘기지만은 거기 시의 끝 귀절이 잠시 돌베개 베고 낮잠을 자니라. 그리고 그분 얘기는 돌베개를 베고 있으면 의양간에서 한숨 쉬는 소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보거든요. 아니 돌베개 안 베면 의양간에 소의 소리가 안 들리느냐. 들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소의 괴로움, 그 다음에 준원 선생의 괴로움, 그것이 한데 녹아 있는 거죠, 이제.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봄 소식과 함께 호가, 춘원, 봄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광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 제목으로 명작의 고향, 명작이 탄생한 고향, 광릉 봉선사의 춘원, 돌베개. 춘원 이광수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북한에 납치돼서 생이 끝났습니다.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은 문학에 있어서 또는 언론에 있어서 한국 역사의 대중화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공적을 세운 분입니다. 또 한편 그의 길지 않은 그리고 많은 그 변화에 우리가 굴절의 시간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또 일본의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력도 한 점, 이런 점으로 해서 오늘날 비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 공과 과를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점, 그리고 보다 많이 연구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원이 1944년 서울의 효자동집을 떠나서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릉리로 내려가서 조그만 농가를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사릉의 집권이 또는 안 좋게 얘기해서는 뭐 도피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1944년이라는 해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색이 짙어서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을 폭격하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이 폭격받을 위험이 있어서 일제가 서울의 시민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그 소개 정책을 하던 때였습니다. 춘원이 지방으로 온 것도 그런 소개 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944년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8.15 해방이 되기 전해입니다. 춘원이 3월 달에 사릉에 와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경춘선이 지나는 간이역 사릉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 조그만 집을 짓고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그래도 기차가 있기 때문에 편한 편이었고, 또 하나 사릉에 머물게 된 것은 바로 그 북쪽으로 약 30리 정도 거리에 광릉 봉선사가 있는데, 광릉 봉선사의 고향의 삼종 동생이기도 하고 평생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오노 스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4년에 사릉에 와서 머무르는데, 그러면 사릉은 어떤 곳이냐 하면 광숙천변에 있는 시골입니다만은 이 지역에는 특히 14기의 왕릉이 집결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는 단종대왕의 왕후인 송씨의 등이 있는 곳입니다. 춘원이 44년에 와서 채소도 가꾸고 밭도 일구면서 소박하게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상 춘원은 건강이 나빠서 항상 고생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서 작품들이 전부 출판 금지도 당하고 상당히 어려운 때였으니까 건강에 지치고 일제에 지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사실 그렇던 때였죠. 그럼 44년에 와서 그 해를 지나고 다음 해에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약 1년 반을 사릉에 머물고 나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춘원이 쓴 작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릉에 왔을 때는 춘원은 자기 말로는 서울에서 벽에도 가져오지 못해서 개천에 가서 돌을 주워다가 베고 잤다. 그래서 돌베개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4년 반 동안에 자기 얘기를 수필집으로 썼는데 바로 여기 보시는 돌베개입니다. 나는 이 시기를 춘원의 돌베개 시기라고 부릅니다. 춘원이 여기 와서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봉선사의 운호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16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어. 나는 서울로 가고. 그리고 뛰어가서 해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된 것이 당연히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춘원으로서는 그 당시 바로 몇 년 동안 일본과의 협력한 문제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고뇌가 깊었던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지낼 사람이다 하면서 역사와 철학책을 읽으면서 자기 말로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2년 동안의 일체의 글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필, 붓을 놓았던 시대죠. 여기서 1년을 지내고 46년 8월 15일이면 1년이 아닙니까? 바로 1년이 지나자마자 봉선사에 있는 팔촌 동생 운호 스님으로부터 중학교 교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사실 춘원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도 남을 뿐인데 시골에 새로 생기는 중고등학교 코 흘리는 애들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참 무슨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9월 2일 날 봉선사로 갑니다. 봉선사에는 운호 스님 팔촌 동생 되는 분이 그 해의 4월 8일 날 광동중학교를 절 안에다가 세웁니다. 운호 스님입니다. 이분은 춘원하고 같은 나이지만은 1980년까지 90세까지 살았던 분으로서 평생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일본 외경에 쫓겨서 숨었다가 봉일사 그리고 강원도의 유점사를 거쳐서 봉선사로 스님으로 왔고 독립운동의 뜻을 버리지 않았고 또 교육의 뜻을 버리지 않았고 불교사전을 썼고 한국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데 함께했고 광동중학교를 46년에 세웠고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업적은 춘원이 잡혀간 뒤이지만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엄청난 불경을 번역하는 데 앞장서서 주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46년 9월 2일 날 춘원은 간단한 짐을 지워서 봉선사로 갑니다. 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입산수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던 과거의 일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봉선사로 가서 운호 스님이나 그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가자마자 다음 날 첫 조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과목은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봉선사에서 춘원이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아서 46년 9월 2일에 가가지고 그 이듬해 2월 7일까지 학교에 서류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마도 46년 연말에 사릉으로 다시 돌아올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4개월 동안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의 기록을 역시 돌베개 여기에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산중일기, 산에서. 그래서 그 돌베개를 봉선사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끓여 마시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불 하고 경전을 읽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운호 스님에게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불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거죠. 중학교의 교장은 운호 스님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불제자 말씀을 했지만은
그분은 자기 책상 위에다가 이 불상을 올려놓고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따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물론 모조품이고 그 당시의 원본은 아닙니다. 학교 교사로서의 생활은 많이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조회를 했다든지 수업이 끝나면 산보를 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있지만은 그 학생의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춘원을 만났던 것은 사실상 2학년인데 한 학년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지원생들이 많아서 1년에 2번을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1기, 2기생들이 춘원의 제자들인데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춘원에게서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가서 국어교사가 됐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정치 쪽으로 했던 분이고 여기 보이는 이 네 사람들은 춘원의 제자들이고 또 춘원 사령의 집에 가서 함께 자기도 하고 춘원에 대한 기록도 좀 했습니다. 춘원이 학교에 있는 동안 크게 공헌한 것은 바로 교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교가를 작사해서 지금까지도 그 교가가 불리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숲속을 많이 거닐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봉선사 뒤에는 그 당시는 아주 유명하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근처의 사람들이 약수를 뜨러 먹으러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을 거닐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벌러지를 보고 그러면서 죽은 새를 묻어주면서 그것을 불교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죽었나 왜 죽었나 얼마나 괴로웠나 등등 불심의 어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숲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광릉숲이. 숲을 보면서 이런 숲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오늘날 광릉숲은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돼 있고 그 후에 광동학교는 산림고등학교가 만들어져서 50년 동안 한국의 산림녹화의 공헌도 하게 됩니다. 춘원이 있는 동안에 쓴 그 기록은 돌베개 속에 9월 2일부터 28일까지 19일 동안의 일기가 들어있고 죽은 새라는 4~5페이지의 긴 글, 옥당 할머니라는 긴 글, 그것이 글로서는 전부입니다. 봉선사와 광동학교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죠. 끝으로 이분이 넉 달, 형식적으로는 한 학기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인데 그동안에 봉선사라든지 광동학교에 남긴 흔적, 발자취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봉선사 입구 우측에 가면 그 비와 부도를 세워놓은 부도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순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당 앞에 그 당시에 건물은 다 불이 탔습니다. 근데 그 청풍로라는 맨 오른쪽에 있었던 거기가 춘원이 머물렀던 다경향실인데 지금 다경향실 앞에 자연석으로 다경향실 터다 하는 조그만 자연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봉선사 남아있는 것은 춘원의 전부이고 학교는 이미 남양주시 진저읍으로 옮겼습니다. 운동장 남쪽에 교가비가 있습니다. 자연석에 춘원이 교가를 작사했고 전재명이 작곡을 했는데 교가가 쓰여있고 춘원의 작사라는 것이 쓰여있습니다. 광동학원은 2014년에 춘원을 명예의 교장으로 추대해서 중학교 교장실에 사진을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 이정화 박사는 명예이사로 또 추대가 됐습니다. 광동학교는 물론 교가가 불려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취가 되겠죠. 돌베개라는 쪽에서는 학교에 대한 역사, 봉선사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춘원에게나 또 광동학원에나 봉선사에게나 우리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발자취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 졸업사진을 찍을 곳이 없어서 숲속에서 찍었거든요. 그게 우리 반이에요. 여기 이게 제 사진이에요. 54년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전쟁 때. 저는 요거.
뭐 지금 얼굴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얼굴 건강해 보이세요? 도저히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크셨네요. 지금보다. 내가 입학할 때는 47번이에요. 작은 숫자로부터 해서 47번이니까. 크셨네. 그렇지. 예. 굉장히 장래성 있어 보이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크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23번밖에 안 되더라고. 노가를 지금 아마 학교에서 북부시 잘 쓰는 사람이 쓰려고 했는데 그럼 아마 여기다 하나 전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지들 되게 교지고 중요한 여기는 운호 스님 훈장 받으신 거 국가 노태우 그런 선생님, 것들. 노태우. 네. 뭐 그때 예, 건국 훈장, 뭐 문화 훈장에서 그 훈장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스님이 한글로 번역하신 책을 수영철 박사님 기증한 거. 오른 스님이 계속해서 끝내셨죠. 네. 37년 만에. 한글 대장으로 아주 큰 사업이죠, 뭐. 감사합니다.